시험이었죠. 25년에 시행된 고1 9월 독서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중에서도 인문예술 지문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경험과 관련된, 미적 경험과 관련된 그런 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지문이기 때문에 가에 나오는 사상가랑 나에 나오는 사상가를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문단부터 봅시다. 샤프츠베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단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문단 그리고 첫 문장에 사람 이름이 냅다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근대 미학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글 전체의 분야죠. 그치? 그래서 근대 시기, 시간적 배경은 근대고요. 그리고 분야는 미학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철학 중에서도 미학과 관련된 지문인 거고, 요거는 중세도 고대도 아닌 근대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적 배경이 한 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몇 번 더 나올지가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 요거 한 번만 언급되고 끝나는 거면은 그냥 단순히 이 글 전체의 배경을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근대 말고 다른 시간대가 더 나온다면은 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상의 변화 양상 같은 것들, 미학의 변화 양상 같은 것들을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샤프츠베리라는 근대 미학에 대해서 논의한 그 사람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래요. 어떤 기초인지 알아봐야겠네. 그의 미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형이상학적 전제래. 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의 존재네. 그치? 초월적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즉 초월적 신의 존재를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여기는 걸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할 거라는 거죠. 자,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던 샤프츠베리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 우주는 신의 피조물, 즉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거네.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겼대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거래. 그럼 샤프츠베리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은 형이상학, 그거는 초월적 신, 그리고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 성질, 그리고 요 미는 다 질서, 균형, 조화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샤프츠베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 전제는 미의 위계성이래. 아, 그러면은 형이상학적 전제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초월적 신의 존재, 두 번째는 미의 위계성. 이 두 가지가 샤프츠베리가 가지고 있던 형이상학적 전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초월적 신의 존재와 미의 위계성의 공통점은 뭐야? 샤프츠베리가 구분한 형이상학적의 전제라는 거. 그지? 그럼 형이상학 전제라는 거는 샤프츠베리가 이야기한 미학의 전제라고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분류니까 공통점 차이점 잘 파악하세요. 그는 대상이 지닌 형성력을 기준으로 미를 3등급으로 나누었대. 형성력이란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겠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인 신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봤대.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거겠네. 그치? 신에 의해서 형성되어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을 그 다음 등급, 그리고 예술품과 같이 형성된 결과물에 해당하는 물질적 대상은 가장 낮은 등급이래. 그러니까 뭐야, 가장 높은 건 신이고 그 다음은 인간이고 그 다음은 결과물, 예술품 같은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뭐야? 상위에 있는 애가 그 밑에 있는 애를 만들어야 돼. 신이 만든 건 인간이고 인간이 만든 건 결과물이잖아. 예술품 같은 거. 그래서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데, 즉 인간은 신으로부터 기인, 결과물은 인간으로부터 기인, 이렇다는 거죠. 물질적 대상보다는 인간보다는 신이 더 아름답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의 위계. 미에도 순위가 있다.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자, 질문이 나왔죠.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최소 이 문단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나온다면 그냥 빠르게 찾아가지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답변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마지막 문단,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운데 문단 또는 첫 문단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답변을 이 글 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이 지금
그래서 최소 이 문단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샤프츠베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본능,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제시하는데, 그럼 미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뭐다? 취미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겠네. 자, 취미는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 정의죠. 이거 지금 취미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감각기관이 대상의 맛, 색깔 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비유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취미라는 것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를 판단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대요. 그치? 취미라는 건 뭐야? 그래서 자연적 본능이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타고나는 거야. 마치 감각처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취미는 모두가 타고나는 자연적 본능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점인 거네. 샤프츠베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그게 본능이 왜곡되는 거래. 즉 취미가 곧 뭐야? 자연적 본능이지. 그럼 취미가 뭐야? 왜곡된다는 거네. 뭐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취미는 본능이래. 왜? 자연적 본능이라고 했잖아.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어. 왜냐면 타고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회적 영향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인 거네. 따라서 결론이죠. 취미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핵심. 자, 그래서 이 문단은 일단 핵심은 뭐예요? 미를 감지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 핵심. 그게 취미죠. 그러니까 취미 전체가 핵심이 될 건데 이 취미를 제대로 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교육이나 개발을 샤프츠베리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편 전환 들어갈 거고요. 이제 앞에 나왔던 거랑 또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취미의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점은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시사한대요. 즉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는 무관. 그러니까 반응이 마치 감각처럼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느낀 점을 얘기한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하여 샤프츠베리는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대.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개념이 나온 거네. 무관심성이란 정의죠. 대상에 대한 무신경한 태도가 아니고요.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래. 그러니까 이익과 무관하다는 뜻인 거네요. 이는 미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그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 성질, 다른 말로 하면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의 반응은 사실은 무관심성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신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야. 사적인 욕망이라든가 아니면은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소유욕을 갖는 게 아니고 이익과 무관하게, 즉 내재적 가치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야. 설령 이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에 주목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 글의 핵심이겠네. 그래서 이 글은 샤프츠베리가 미적 경험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적 경험을 하기 위한 취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시켜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1, 2문단에서는 샤프츠베리가 이야기했던 형이상학적 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지문이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포인트들, 핵심들을 잘 짚고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지문입니다. 자, 요 지문의 시작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요 사람은 이제 그냥 지금 배경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근대 교육에 대한 근대 교육의 아버지야, 사실상.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론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 듀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문에서 본다면 보통 교육이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좀 좋겠죠. 자, 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보았대요. 그럼 인간은 뭐야? 자연의 일부고 유기체라는 거네.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대. 그러니까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을 내가 적응을 해. 인간도 적응을 하고요. 또 대상도 자기한테 적응을 시키는 거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경험을 생성한대. 그래서 존 듀이가 이야기하는 경험은 뭐야?
인간이 적응하고 적응시키는 걸 반복하는 거야. 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1문단에서 견듀이의 경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작부터 완결까지를 모두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네. 자, 뒤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의 통합된 단일체가 된다. 그래서 경험이 연결돼서 하나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통합된 단일체로서의 경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질성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질성이 뭘까요? 질성이란 경험 주체가 어떠한 경험 환경에서 직접 포착하는 거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 우리 인간이 포착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네. 왜? 경험의 주체는 우리 아까 인간이라고 했잖아. 이게 인간이야. 자,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래. 고유하며 독특해야 하는 거래. 가령 예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요 앞에 문단, 이 뭔가 추상적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기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시를 통해서 빠르게 이해하면 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이 포착한 그 식사의 지배적인 특징이 풍성함이래. 그럼 가족과 함께 식사한 건 뭐예요? 이 경험의 상황인 거죠. 내가 포착한 건 뭐예요? 그 경험 상황의 특징이 바로 뭐야? 풍성함이었다는 거야. 그 풍성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된다는 거지. 쉽죠?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우아함이 지배적 특징이다? 그러면 우아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되네. 그럼 뭐야? 경험의 상황마다 또 경험의 주체마다 그 경험의 상황에 대한 질성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네. 그죠?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때 경험 대상은 뭐예요? 경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엔 하나의 경험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래서 이 하나의 경험들이 모이면 뭐가 돼? 하나의 단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하나의 통합된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건 질성 때문이라고 하면서 질성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질성이라는 거는 요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지배적인 그 경험만의 특징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뒤에는 예술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경험이론과 관련지어서 예술을 같이 다룰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다는 건 뭐야? 질성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배적인 특징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는 창작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녀야 한대. 그러니까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거네. 그지? 그래서 내가 창작자여도 그걸 감상하는 사람이 어떨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해. 어떻게?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한대. 감상자의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거래. 또한 뒤는 창작자가 기술자의 정교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작품이 감상자, 다른 경험을 주체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호작용과 질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전환할 겁니다. 뒤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신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대.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야? 서로 감상자든 창작자든 지금 계속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되어 보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거래.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 사람마다 경험의 주체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왜?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 주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면하는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나오죠. 그치?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가나 지문 둘 다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좀 미적 경험이긴 한데 뒤의 경험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의 경험인데 그 경험이론을 다시 예술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 거고요. 앞에 샤프츠베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냥 미적 경험, 처음부터 끝까지 미적 경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철학자별로 또 사상가별로 이론가별로 구분을 잘 하시면서 중요한 특징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모르는 거는 꼭 질문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